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다시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감정의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의 문제들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학교 폭력 가해를 담당했고 또 선도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를 겪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움 속에서 이 부모 교육을 하면서 청소년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함께 우리 인간 발달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아, 영아 시기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어, 음, 제가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이 청소년 시기에 정서적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어떤 문제들이 어떤 것에 기인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이 영유아 중학교 초기까지의 시기에 어떤 경험들을 했느냐 또 그 경험이 그들의 기억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가 상당히 많은 청소년 시기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모든 시기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이 영유아, 초등학교 초기까지의 시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학자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왜 이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우리 부모들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부모들은 많은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들이 저장이 돼야 되죠. 잘 저장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역동적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친구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영유아 초등학교 초기까지 어떠한 경험들이 있었는지 좋은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기억은 감정과 함께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죠. 그래서 어릴 때 좋았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가족과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체험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놀이를 했다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이벤트나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기억은 있는데 이 느낌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소멸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의식 속으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있긴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사실은 이 영아 유아 시기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기가 뭔가 성장에 있어서 다른 어떤 형태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 발달을 연구한 피아제라는 학자는 이 시기를 아는데 이 시기를 조작적 시기다. 조작기다라고 이 시기를 전 조작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작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뭔가 체계가 있고 틀이 있고 뭔가 기준이 있고 뭔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점점 형성이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전조작기는 뭐냐? 그것이 아직 안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조작기 시기에 우리가 유치원에
교육을 보면은 어떤 교육, 놀이교육이에요. 그냥 뭔가 체계 있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선생님들은 다 체계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이들이 놀 때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시기라면은 초등학교 시기로부터는 뭔가 규칙이 있습니다. 틀이 있고 뭔가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자체가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과목이 많아져요. 또 때로는 시간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40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40분 수업하고 10분 또는 20분 쉬고 또 40분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틀이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시기는 관계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전 시기는 자기 중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인데 나는 없어? 그리고 있을 수가 없는 그건 없는 거예요. 예. 항상 내가 뭔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 이후서부터는 관계. 그래서 피아제는 여기를 구체적 조작기 또 청소년 시기를 형식적 조작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중심은 점점 확장되어서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 왕따나 우리가 따돌림을 한다는 거 이것은 그 아이들에게 당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죽기보다도 싫을 정도로 그 관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왜 이러한 좋은 감정들이 왜 사라질까? 왜 소멸되고 또 때로는 위축이 된다고 그러죠. 위축이 되거나 또는 소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실은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와 강제중심적 사고 속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은 이 아이들은 아직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감정, 느낌을 소멸시키는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작용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흔한 말로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주로 트라우마가 가족과 관계된 그런 트라우마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첫 번째가 부모의 불화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정 폭력이에요. 사실 이 가정 폭력은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를 안 할 거지만은 가정 폭력을 끊임없이 당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기 때에 일반적인 아이들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나름대로 그 사고가 딱 굳어져요. 나름대로 자동적으로. 그래서 내가 당해왔던 거에 내가 누구를 때리더라도 내가 당해왔던 거에 비하면은 이건 별거 아니야. 너는 별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미 딱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나름대로의 감정을 표출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보다는 이 가족 불화, 부모의 불화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부모의 불화가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자기중심적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의 이유, 원인이 자기로부터 기인했다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사이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는 나 때문에 사이가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쁜 짓을 해서 그래. 내가 엄마를 도와줘서 그래. 내가 유치원에서 상 받아와가지고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불화해요. 그게 싸움. 항상 냉랭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 원인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바로 자기로 내가
바지에다 오줌 싸서 부모님이 싸우는 거야. 내가 뭐 사달라고 칭얼대서 부모님이 싸우는 거야. 내가 엄마 도와준다 하다가 그릇 깨가지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상상의 나래를 펴나가면서 이러다가 나 고아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되는 거 아니야? 나 어떡하지? 나 엄마랑 살아야 돼? 아빠랑 살아야 돼? 이런 어떤 막 그 상상의 나래를 펴나가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내가 표현하면은 부모가 싸워. 엄마 아빠가 싸워. 그러니까 내가 표현한 거를 자꾸 움츠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움츠려드리는 그 기억은 결국은 내가 좋은 어떤 경험들이 있었어도 그 경험 속에서 뭔가 표출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부모의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위축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이 초등학교 시절을 굉장히 정서적 요동이 아주 적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여기 오면은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그 학교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 문제들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러한 친구들 또 부모님과 대하면서 이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가 되면 그렇게 참 순하고 말 잘 듣고 동네 다른 어른들한테도 칭찬도 받고 그런 아이인데 중학교가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가 좀 이상해졌다.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가 좀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잘못됐다. 라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면은 친구들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같은 부류끼리 만나게 돼 있다고. 근데 이 같은 부류라는 게 나쁜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이 눌러졌던 것들은 언젠가는 표출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가장 큰 특징, 대표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겉으로 볼 때에 뭐가 신체적으로 급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체적인 급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눌러져 있던 것들이 이 시기에 같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인간의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숨을 쉬는 생물은 숨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를 둘러싸고 있는 변연계라고 하는 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의 뇌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이 변연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그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경우 집에서 키우기도 하죠. 우리 반려동물들.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서열도 알아요. 어떤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아빠 오면 막 아이 너 냄새 나고 막 빨리 싹 그러면서 막 잔소리하고 많이 그러면은 이 강아지가 제일 대빵은 누구야? 엄마. 그 다음에 아이들은 자녀들은 같이 놀아주니까 그냥 같은 독급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꼬라비.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막 달려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잘해주면 잘해주는 만큼 그 감정적인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위에 이걸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뇌, 바로 대뇌죠. 커다란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뒤쪽을 후두엽, 그 다음에 옆에 측두엽, 측두엽도 크니까 좌측두엽, 우측두엽. 우리가 좌뇌, 우뇌 이야기한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대체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변연계라고 하는 뇌가 있습니다. 이 변형기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간의 뇌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아 시기까지 이 인간 뇌의 90에서 95%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변형계 변형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후두엽, 측두엽, 전두엽이죠. 죄송합니다.
전두엽이 마지막에 형성이 돼요. 이 전두엽이 초기 완성이 되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연령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뭐 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바로 전두엽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 그래서 인간의 뇌로서 초기 완성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초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시기에 이 코로나를 경험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예되었다고 그럴까요? 정지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두엽이 형성되는 이 내용들,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통제하고 조절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판단이 뭐냐? 이성적인 어떤 성장이죠. 이런 것들이 자 아까 이야기했던 삐아제라는 이 학자는 이거를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이거를 알아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뇌를 분석하는 뇌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이 뇌 과학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인간의 뇌의 이 전두엽의 형성의 초기 단계가 바로 이 시기고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게 어떤 통제, 조절, 판단 이런 것들이 뭘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2년 동안 아이들이 줌으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고 또 어울리고 뭐 어디 뭐 체육관이라든가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아이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에 뭔가를 막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유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늦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은 컸지만 아직도 유아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그 당시에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시기에 아까 이야기했죠. 청소년 시기 대표적인 특징,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이 신체적인 급성장. 그 뇌는 신체일까요, 아닐까요? 뇌도 신체예요. 다른 말로 하면 뇌는 그냥 더 커질 수는 없죠. 그 안에서 뭔가 재조직화된다고 해요. 재구성화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때 신체를 건축으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은 이 전두엽이 다시 재조직화되는 것 이런 모습으로 갖다면 더 세밀하게 조직화되는 것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에서 리모델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리모델링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 그리고 리모델링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재료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재료가 어떤 재료예요? 좋은 재료. 인간은 욕구가 있어. 어떤 욕구?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 좋은 걸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의 발현이 바로 이 재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료가 뭐냐? 이걸 알아봤더니 이 재료가 경험이라는 재료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경험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경험, 하나는 현재의 경험. 이 두 가지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이 적으면은 여기 많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청소년 시기의 경험. 이게 많으면은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거를 이 과거의 경험은 뭐냐?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경험은 바로 이때 영유아기 초등학교 초기까지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더라.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할 때 이걸 물어봐요. 이때 좋은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이때 그 정서적인 어떤 문제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친구들 같은 경우 대체로 대답을 못해요. 여기 이제 학폭으로 와서 학폭 가해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친구들이죠. 그 아이들을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걸 물어봅니다. 이때 좋은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한 70%가 넘게
잘 대답을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옆에서 야, 너 우리 그때 여행 갔던 거 있잖아. 뭐 어디 갔던 거 있잖아. 그리고 우리 그때 무슨 놀이 갔던 것도 있잖아. 그러면은 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뭐 가끔 간 거는 같은데 뭐 그냥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경험만 했다는 거예요. 기억은 자리 앞에 있지만은 뭐가 느낌, 또 좋았던 어떤 것이 좋았니? 그때 우리 어디 갔던 게 좋았어요. 얘기하면은 그래? 어떻게 갔던 게 기억나요? 그래, 거기서 어떤 게 좋았니?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척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 그때 기분이 어땠어? 굉장히 좋았죠. 신기했어요. 뭐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이는 이 트라우마적인 것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뭐예요? 어? 부모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해줬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가 판단하느냐? 사실은 이 뇌가 판단합니다. 뇌가 적어 라고 느끼면 아이들의 역동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어 라고 뇌가 느끼면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 뭔가 적절하게 어느 정도 범주에서. 그러니까 야 이걸 누가 알아요? 본인도 몰라 사실. 여기 와서 저랑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알아. 부모도 몰라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경험들 많이 해줬는데 왜 아이가 기억을 못할까 하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기 와서 얘기해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많지 않구나. 경험은 많이 해줬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나 저거 라고 하니까 뇌는 뭘 분비를 해요? 내 제 조직화학에서 좋은 재를 갖기 위해서 막 움직여요. 그게 뭐예요? 신경물질을 분비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신경물질. 근데 이 양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뇌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없어 라고 뇌가 인식을 하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역동을 하죠. 막 위아래로 막 정서적으로 막 굉장히 많은 분출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뇌를 어떻게 해야 된다.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를 뇌를 활성화시켜서 이게 많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 그냥 뭐 사진이라든가 옛날에는 다 집에 앨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뭐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찾을 수 있다면은 아니면 뭐 출력할 수 있다면 그런 걸 출력해 가지고 아이가 학교 갔다 올 때라든가 학원 갔다 올 때라든가 아이들 보이는 자리에다가 놔두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오면은 엄마 이거 뭐야? 무슨 사진이야? 그러면은 너 어릴 때 여기 우리 갔던 사진인데 너 기억할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때 우리 가족들하고 어디 어디 갔었는데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했는데 야 그때 그 행동이 얼마나 참 대견스러워 보였는지 몰라 하면서 그때 어떤 그런 느낌들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기 아이들. 딱 보고 나서. 엄마가 그런 얘기 좀. 그래? 내가 그런 적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뭐 쪽팔리기 이런 거. 그렇지만은
그걸 보고 엄마의 이야기를,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뇌는 활성화된다. 또 요즘에는 비디오도 많이 찍잖아요. 뭐 동영상도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영상 찍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쯤 해가지고 그냥 모르게 뭐 우연찮게 트는 것처럼 크게 틀어.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저 뭐야? 그때 갔던 것 같은데 그때 또 기억나는 거 있니? 물어보면 아이 뭐 잘 모르겠어. 뭐 놀았던 것 같긴 한데 이때 네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 놓고 그리고 네가 다른 우리 그 사촌 동생들을 그렇게 막 잘 돌봐주고 얼마나 참 네가 기특했는지 몰라. 네가 그때는 참 그랬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 그러면은 아이들이 아이씨 뭐 그런 거 하면서도 이미 시청각적으로 이미 그거를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뇌에 저장이 된다. 활성화가 된다. 그러한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부모가 그걸 잘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상담을 통해서 그 기억들을 통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근데 희한하게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가진다. 그러면 요거는 알아서 조절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청전 시기에 너무 막 역동이 막 심하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특히 여기 와서 어떤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 통제라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통제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용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간. 세 번째가 뭡니까?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핸드폰을 정지시키거나 핸드폰을 뺐어요. 자, 이게 다 뭐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로 통제를 하고. 제가 여기서 얘기할 이게 통제하는 거 사실은 협박에 해당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부모의 손에 있잖아요. 핸드폰 정지시키는 거 부모가 할 수 있어요. 왜? 부모 명의로 돼 있으니까 핸드폰 뺏을 수 있어요. 야, 또 나가서 제대로 시간도 안 지키는데 말이야. 이거 뭐 전화도 안 받는데 그럴 거면 뭐가 핸드폰이 필요해? 가져와. 아니면은 정지시켜버려. 그런데요, 이 통제라는 방법은 저는 부모들한테 절대 쓰지 말아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어떤 생각을 해요? 빠져나갈 생각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빠져나가는 곳에 뭐가 있느냐? 이것을 악의 세력이라 어떤 청소년들의 피 빨아먹는 악의 세력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 청소년들 요즘에 제일 많이 제가 이제 여기 일산 동부경찰서에 여성 청년과 선도심사위원으로 있는데 그 아이들 어떤 그 경찰서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저한테 교육을 받고 또 이제 그 혼방이나 직결심판 뭐로 이렇게 경찰서에서 해결되는 그런 방법을 또 그러니까 선도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재작년에는 절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절도하고 도박이 반절. 그럼 청소년들 도박 청소년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청소년들이 토토해 불법이에요. 근데 그걸 하게끔 이렇게 막 조장해줘 어떤 이런 사이트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요. 도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땄을 때, 잃었을 때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꼭 땄을 때만 내가 얼마 땄다 그러면 막 자랑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러한 사이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사이트들을 찾아낼 수 있느냐?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 이게 겉으로 뻣뻣하게 번듯하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IP 주소 걔네들 수시로 바꿔요.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관여해서 그 주인 찾아내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럼 왜 그런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 통제를 하니까 아이들이 치사해지는 거예요. 아이 부모 돈 받기 치사해. 그러니까 뭐예요? 푼돈으로 어, 목돈을 만들려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쉽습니까? 우리도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조장을 해요. 조장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가스라이팅이죠. 조장해서 야 돈맛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만 그런 굴레로 넘어가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실은 뭐 청년들 뭐 지금 몇십만 원 날리고 뭐 몇백만 원 날리고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볼 때 한 몇천 날린 그러한 사례들도 왕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것도 빌려주기도 하고 뭐하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지 않은 곳으로 크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그런 곳으로 보낼 거예요?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줄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통제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아 그럼 어떻게 통제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제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 통제라는 것을 생각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자꾸 이제 어긋나요. 자꾸 안 좋은 행동들을 해요. 또 그러다 걸리기도 하고, 그럴 때에 부모들은 이 통제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의 역동은 더 안 좋은 곳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통제하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가족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가족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 가치 개념. 가족은 무엇으로 어떠한 가치 개념을 가지고 구성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족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어떤 문제들을 일으켜요. 아니면 너무 좀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져요. 그러면 부모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감정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이게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느낌. 아이들이 늦게 들어와, 자꾸. 야, 10시까지 들어와라 했는데, 약속했는데, 안 들어와.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부모들은 전화해. 왜 전화해? 본래의 감정은 뭐예요? 불안하니까.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자, 그런데 애가 집에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는데 화를 내요. 야, 너 진짜, 너 일로 와봐.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 사실은 집에 들어왔으면은 불안이 해소된 거예요,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해소된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 왜 화를 내? 애들이 들어올 때, 뭐, 아,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들어와서 뭐 이러면서 들어와요? 대체로 애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어? 어떻게 뭔가, 왔어요? 너 지금 몇 시인데 들어왔으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아씨, 나는 제가 안 들어오는 동안에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막 시간을 보내는데 저 자식은 전혀 뭐 그런
감정이 없어. 너 나만 이렇게 불안하고 나만 초조하고 나만 힘들어야 돼? 너도 힘들어야지 하는 식의 감정이 사실은 들어왔을 때도 화를 내.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는. 사실은 그건 뭐예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1차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2차적 감정, 도구적 감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차적 감정은 불안이에요. 그런데 2차적 감정은 뭐예요? 나만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야 돼. 너도 똑같이 당해봐. 라고 해서 화를 내고 막 역정을 내고 막 뭔가 막 막 대고 막 감정적으로 긁어대고 이런 것들, 이런 감정들이 다 뭐예요? 2차적 감정이라는. 뭐 도구적 감정이라는 것은 뭐 하나 예를 든다면은 뭐 아빠들이 만약에 아빠가 그 남편이 오늘 전화 와가지고 내가 7시쯤에 들어갈 테니까 그때 우리 가족하고 같이 밥 먹자 하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해가지고 밥상을 잘 차려놨어. 그런데 7시가 됐는데도 안 와. 8시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전화도 안 받아. 그러더니 뭐 9시 한 10시 다 돼가지고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또 친구를 만났겠죠. 그러고 나서 들어온다. 들어와가지고는 사실은 누가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미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들어오면서 미안하니까 뭐 이렇게 뭐라도 사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들어오면서 갑자기 막 화를 내요. 아이씨 정말 집안이 이 꼴이 뭐야? 내가 이러니까 집에 들어오겠지. 아이 참 내. 그러면서 딱 가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내하고 애들은 아이 오히려 본인들이 화를 내야 되는데 남편이 그러고 들어가니까 아내는 뭐야 속상해지는. 그게 뭐예요? 동호적 감정. 내가 먼저 화를 내가지고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켜버리고 뭐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구적 감정이라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은 이게 해소가 됐으면은 안정이 돼. 그리고 아이들이 잘 지키지를 못해요. 어른들에게 있어서 규칙은 뭡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규칙은 뭐예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얘는 쫀쫀한 맛이 있어요. 뭔가 규칙을 깼을 때 뭔가 처음에는 막 쫄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뭐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사실은 뭔가 청소년기의 뇌는 뭐예요? 호기심, 뭔가 새로운 경험,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애들이 뭐 하고 있으면 뭔가 가고 있어 보이고 뭔가 막 나도 저거 안 하면 많이 마치 쫓겨인 것 같고 이런 식의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이들은 기성 세대와는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음, 이 불안의 요소들이 있을 때 그걸 그냥 얘기하면 돼요. 자녀들한테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좀 불안해. 이런 점이 불안해서 그래. 이런 점이 좀 걱정이 돼서 그래. 그럼 아이들이 뭐해?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그럼요. 제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게요.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 야, 그럼 그 다음에는 그것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불안하지 않게, 아빠가 불안하지 않게. 그러면은 예, 알겠어요. 근데 그거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안 지켜요. 그 다음에 야, 지난번에 저기 얘기했는데 좀 안 지켜서 좀 굉장히 좀 그랬는데 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그때는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했어요. 하면 변명한. 그러나 그게 변명이지만은 그 사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너 또 변명이야 변명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다. 그래? 야 그러면 이번에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니? 이번에 지킬게. 또 지켜요? 안 지켜. 야 이번에도 또 안 지켰는데 이건 또 어떤 상황이니? 지난번하고는 다른 거야? 아, 이번에는요,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제가 지켜나갈게요. 아이가 스스로 대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라 이거예요. 근데 왜 아이들이 뭘 알아? 잘 모르는데 의견을 묻는다고 해야지 아이가 지킬까 안 지킬까? 뭐 그러고 나서 부모들은 몇 번 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야, 내가 그만큼 참았는데 네가 이렇게 못 지키는 거는 너는 아예 정신이 없는 거야. 너는 이걸 지킬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추궁을 하면은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이씨 그게 아니고 뭐 하면서 막 자꾸 이제 막 딴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은 점점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건은 다른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나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과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는. 왜 의견을 듣고 이런 것들 과정을 해야 되느냐?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존중하는 것. 우리 아이들, 우리가 나도 청소년 시기 다 겪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겪었던 청소년 시기와 지금 아이들이 겪는 청소년 시기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걸 우리가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들의 모습,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하는 거. 이상하게 다른 엄마들은 전화 안 하는데 우리 엄마만 전화해. 아이들 항상 그래. 근데 모여 있을 때 전화 받으려고 나갔다 오고 뭐하고 하는 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쪽팔리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거 싫어해요. 그렇다고 전화 안 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화할 때, 야, 너 몇 시까지 들어온다는데 왜 안 들어와? 아니야, 저기 친구들하고, 노래방 사장님이, 한 30분 더 넣어줘가지고, 막, 그거까지 하고 나오느라고 먼저 나올 수가 없어서 좀 늦어진 거야. 그래? 그렇구나. 그냥 그러면 돼. 그러면 아이는 빨리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너희, 아주 그냥 약속을 하여튼, 밥 먹든지 막지 아주 그냥 어겨버리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너 또, 막 계속, 너 이거 의지가 없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애 의지를 결론 지어버려. 너는 의지가 없어.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 그럼 나 의지 없어. 나중에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것도 안 돼. 뭐안 되면 안 되지 뭐. 어쩔 수 없지.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 쉽게 그냥 결론 지어버려.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존중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자기를 이렇게 놔버려. 어떻게 해야 돼?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그래?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해하고 우리가 상담에서는 공감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어떤 내용도 있지만 야, 그래? 야, 우리 때는 그게 좀 안 됐는데 니네 때는 그렇게 하는구나. 지금의 이때 이건 이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이해하는. 야,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많이 아팠겠구나. 그래서 많이 슬펐겠구나. 그게 뭐예요? 그거 공감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 더 상담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아이들은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존중받은 아이들, 가정에서 존중받은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중할 줄 알아요. 너희 새끼랑 빨리 때렸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이가 사랑을 느낄까요? 생각보다 잘 못 느껴요. 여기 와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물어봐요. 얘야, 너는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알아요. 엄마가 사랑한다는 걸 언제 너는 많이 느끼니?
그 말을 하는 순간 애들이 꿀먹어 벙어리가 되고요. 잘 말을 못해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뭐, 밥 해줄 때요. 아니면 용돈 줄 때요.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가지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세심하게 느끼지 못한다. 그걸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존중하는 가운데서. 우리 엄마는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줘요. 그게 너를 사랑한다고 느끼는구나. 예. 그게 뭐예요? 어떤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베이스를 통해서 그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통제하지 마. 오히려 통제보다는 아이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네가 이렇구나 이랬구나 이래서 있던 거구나.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이런 좀 속상한 일들이 너 마음에서 굉장히 속상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해주면은 아이들은 달라져. 그런데 이러한 존중을 잘 받은 아이들은 참 희한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요 역동 이게 알아서 조절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나름대로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우리의 청소년 시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청소년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아까 뇌로 활성화시켜주는 거 사실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보다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그런 것들을 계속 집에서 반복해주면은 아이들 뇌는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된 뇌 때문에 청소년 시기를 나름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시간 이렇게 원래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제가 강의한 내용인데 좀 더 이제 축약해서 하느라고 뭐 빠진 부분들도 있지만은 적어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여러 이제 선생님들 뭐 다 알고 있겠지만은 또 저 나름대로 또 가미된 많은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정말 멋지게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결국은 이 청소년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돼요. 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에는 이 청소년기에 정말 중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주고 정말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과 존중 이러한 귀한 모습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청소년들도 스스로를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자아정체성,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그러죠.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데 이 자아정체성에 대한 그런 형성, 그것을 확립해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제가 준비하고 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